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인지 않는 쉬운 투자 각도기 박사님들입니다. 네. 겁내 이렇습니다. 겁내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욕 비슷한 거 있잖아 이거하고. 그거 하고 싶었는데 내가 공인인 방송 공인이라서 방송인은 아니지만 참으시죠. 화가 나 죽겠네 아주. 네. 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겸손해지고 그렇긴 하는데 오늘 화가 난 건 조금 다른 화야. 회사가 잘못했어. 회사가 주주를 이렇게 무시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열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뭐 지수 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뺨 맞은 느낌 드는 거지. 미국 그렇게 올랐는데 하나도 못 올랐고 게다가 또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아서 기대를 하고 시작했던 분들은 아주 엿먹은 하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한국이 지금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전망 자체를 우리가 한 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전망대로 그렇게 갔는데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 시장이. 일단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미국은 어저께 그 저녁에 연합인포맥스 방송할 때 1.17까지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1.2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올라왔죠. 1.22%. 네. 반면에 한국 10년물 금리는 따라 올라오지 않고 얘는 오히려 오늘 장중에 더 떨어졌습니다. 1.877. 이것도 좀 많이 반등해서 이 정도 된 거고요. 네. 완전히 거꾸로 갔는데 일단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은 1784명으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2천 넘는다는 소리 들리고 있어요. 확진자가요? 예, 오늘 확진자 2천명 넘을 것이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쇠해졌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조졌어. 네. 원달러 1,155원. 코로나가 터지면은 제일 타격받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여행이나 항공업종. 오늘 소폭 올랐거든요. 네. 그거 봐서는 뭐 코로나의 영향보다는 뭐 2분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내용으로 봐서는 피크아웃이에요. 시장 내용으로 봐서 지금 빠진 것들은 피크아웃 때문에 빠진 거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빠지잖아. 얘는 3분기 실적 안 빠지는데 별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뭐 3분기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 아닐까요? 4, 4분기는 실적이 빠질 수 있어요. 4, 4분기는. 근데 그렇게 정교하게 한 분기까지 해가지고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환율이 1155면 올해 최저점입니다. 네. 올해 들어와 최저점. 원화 약세. 원화 약세가 1155원 하면서, 근데 문제는 다른 통화들, 아시아 통화들은 약세가 아닌데 여기만 특별하게 약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지금 이 방송하는 중에 다른 나라 외화 주요 환율까지 한번 살펴봐서 원자재 통화는 조금 약세일 수 있어요. 어제 잘못 스웨덴 크로네가 아니고 노르웨이 크로네, 노르웨이, 호주, 어디요? 브라질 이런 데 통화가 아주 약세 갔다가 지금 턴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환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분위기는 안 좋은데 이건 사실은 누구도 제대로 설명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이고 생각이고 이런 건데 사실은 그래서 어떤 측면이냐면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미시만 본다. 그러니까 즉 나는 기업만 보고 거시는 참고만 한다. 어차피 나는 거시를 맞출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뭐 버핏옹이 그렇게 하시는데 100년짜리 투자자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되 어쨌든 뭔지는 좀 알고 맞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뭔지는 알고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건 분위기는 지금 잡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현재 피크아웃 또는 지금 그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의 추가 확진으로 역대 최대 확진 이거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백신을 덜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긴 하죠. 네. 그렇죠. 32%는 도달을 한 상태인데요. 그것도 그렇고 뭐 경기 우려 때문에 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은 뭐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의 금리가 떨어진 것도 반대로 말하면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른 것도 국채 매수세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뭔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좀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오늘 코스피도 0.5%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하락한 거지 사실은. 한 1% 올라야 되는 자리에서 빠진 거니까. 그렇죠. 미국 오른 거 대비해서는 우리 더 빠졌으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7,400억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0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0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0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2,7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남아 지역이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추이를 한번 동남아 지역에서 보여드리면은 네. 일단 왼쪽 위에가 인도네시아입니다. 확진자가 지금 5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6만 명 가까이 막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태국도 마찬가지로 1만 명까지 올라왔고요. 왼쪽 아래는 말레이시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 아래는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동남아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JP 모건 추산으로는 이 수동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 세계 제품의 15에서 20% 정도는 동남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수동 반도체? 예, 뭐 이렇게 언급했는데 네. 저도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동남아 중에서도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최근에 정부에서 공장 폐쇄 행정명령을 내려서 삼성전자나 인텔이 베트남 공장이 있는데 좀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좀 잘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죠. 뭐 숙식 제공하면서 왔다 갔다 집에 못 가게 하고. 네. 하지만 그래도 생산 차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 브라질을 제치고 팬데믹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15일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5만 7천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을 했고요. 18일 기준으로는 사망자 수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1,093명이 나왔고요. 그때 2위는 브라질 868명이었습니다. 브라질이 원래 무섭게 확산세가 퍼졌었는데 인도네시아가 뭐 앞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구 많은 나라니까 또. 네. 이것도 이제 여기서 좀 더 심화가 된다면 또 IT 섹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여지껏 지난 1년간 심리적인 불안 대비 시장을 강타한 그 강도는 초반에 막 창궐했을 때 빼고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코로나가. 네. 그거는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물산이 오늘께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었는데 휴젤 인수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뭐 김앤장 어디 뭐 회계법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어저께 시간 외 장에서 한 5% 상승을 했었습니다. 휴젤이. 네. 근데 오늘 삼성물산이 공시를 냈는데요. 인수 참여를 검토한 바 있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하려고 하긴 했었구나. 그랬나 봐요. 네, 그러면서 휴젤이 오늘 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오히려 3.8% 올랐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휴젤하고 삼성물산하고 사이즈는 비교할 수가 없이 삼성물산이 큰데. 네. 오히려 인수를 안 한다는 소식에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3.8%나 올라? 네. 그리고 비슷한 얘기로 메디톡스도 오늘 난리 났죠. 네, 미국 특허 심판원이 2018년에 등록된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톨리늄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요 관련 특허가 있었는데 이거를 무효 결정을 했습니다. 네. 경쟁사인 미국 갈더마 측이 2019년에 이 무효 청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갈더마 측에 손을 들어준 거죠. 이 특허는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는 기존 보톨리늄 톡신 제품의 배양 배지와 달리 비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메디톡스만의 배양 배지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야. 이 효과가 있다라고 원래 특허를 내줬었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메디톡스 측은 2018년에 해당 특허 등록을 승인을 받았었고요. 이 특허는 이노톡스, 코어톡스 기존의 이제 메디톡스 제품이죠. 이런 국내 판매 제품에도 사용이 되고 미국의 경우에는 임상 중인 액상형 보톨리늄 톡신 물질에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 특허 무효 결정으로 주가가 좀 심하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장중에 한 15% 빠졌어요. 네, 15%까지 빠졌었는데요. 특허 심판원의 결정은 사실 특허 분쟁의 시작 단계라서 메디톡스 측에서는 법원에 항고를 하거나 특허 재검토 요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디톡스에서도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혔죠? 네. 이번 무효 결정이 메디톡스가 진행 중인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해당 기술로 개발한 제품 생산 및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신한금투의 이동건 애널리스트도 이 바이오 섹터 담당을 하시거든요. 의견을 줬는데 미국에서는 메디톡스의 액상형 제제 톡신을 기술 이전해간 엘러간이 이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 네, 그리고 메디톡스의 기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 설사 항소한다 하더라도 갈도마 측 의견이 그래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경쟁사가 액상형 톡신 시장 진입이 가능한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우려할 내용은 없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은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뭐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렇죠. 그래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하고의 그 기나긴 법정 싸움을 끝내고 이제 막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또 빵 하고 무너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 올라가고 있었다가 빠진 건데
회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고 뭐 특허 졌다고 하는데 뭐가 맞느냐는 거지. 누구를 믿어줄 거냐는 거예요. 일단 리스크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 항소를 하던 1심이라 하잖아요. 1심. 그쵸 1심이고 뭐 반박을 뭐 하겠지만 그 결론도 굉장히 늦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우려가 이 상황에서 뭐 또 나와가지고 또 제2의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실제로 뭐 매출에 착오가 생긴다면,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해보면 완벽하게 그 기업을 안다? 완벽하게 그 기업 다 아십니까? 그러기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약간 믿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뺨을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아씨 기업이 열받게 하네 이렇게 된 거지. 믿었는데. 항상 뭐 하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시든 그렇고 미시든 그렇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고민을 하던 사람한테는 좋은 뉴스일 수가 있죠. 네. 휴젤 전기행사가 휴젤 아닙니까? 휴젤은 큰 기업과 합병될 것처럼 보였는데 합병은 안 되고 그런 거니까. 네. 어쨌든 뭐 바람잘 날 없는 회사네요. 그러네요. 요즘에 좀 시끄럽습니다. 여기 여러 번 얘기했어. 여기 한 대여섯 번 언급된 것 같아요. 네. 네. 쉽지 않은 일이야. 네, 한 기업이 대여섯 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대여섯 번 언급되기는. 그 이상도 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 빼고 이렇게 많이 언급된 건 이 회사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슈가 많은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조선업 얘기인데요. 2분기의 실적 바닥으로 턴어라운드 길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 특성상 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매출이 바로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렇게 만들면서 조금씩 인식하다가 처음에 계약금 받았을 때 좀 인식하고 결국엔 마지막에 이 배를 만들어서 3분의 1. 예, 인도하면서 그때 많이 받는 그런 뭐 롱테일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매출 반영이 업계 특성상 좀 한 1, 2년에 걸쳐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주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반면에 이 후판 가격 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인데요. 후판 가격이 지금 뭐 1년 만에 뭐 70% 이상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충당금으로 2분기에 한 방에 반영을 합니다. 공사 손실 충당금 이런 계정으로 이제 반영을 해서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적자 크게 나왔어요. 오늘 실제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있는데 예상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20억,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80억이었거든요. 완전 어닝 쇼크였고요. 한국조선해양 여기도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970억, 컨센이 마이너스 1,900억이었습니다. 훨씬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걸 무슨 베스트라 그러지 이걸? 빅베스. 빅베스. 네. 빅자가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충격 많이 받았네. 네. 예. 한 방에 이 비용 털어버리는 게 빅베스죠. 네. 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어닝 쇼크 발표했는데 오늘 주가는 올랐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4.5% 상승했고 현대미포조선도 4.3%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장중에 실적 발표했거든요. 소문에 팔아서 뉴스에 산 거야. 네, 사실 근데 그 전부터 오늘 주가가 좋았어요. 4, 5%씩 올랐는데 뭐 실적이 이렇게 나와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빠졌잖아 주가가. 엄청 이때까지 좀 많이 빠졌죠. 주가 많이 빠졌어요. 아니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죽어. 한 30% 깨졌을걸요?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그렇죠. 네. 많이 빠졌어요. 네. 뭐 삼성중공업도 2.7% 상승했고 대우조선해양도 한 1% 상승은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부터 조선업은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부터 봐야 될 시점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4, 4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이번에 빅베스면은 4, 4분기는 플러스로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턴어라운드하고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건 2년 후죠. 보통 1년 반에서 2년 반 요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배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저가 수주했느냐까지를 봐야 돼요. 재작년에 적자 났을 때 도크 텅텅 비어 있어. 공장 하나도 안 돌아가. 그러면 일단 적자라도 뭐 어떻게 받고 봐. 어차피 공장을 아예 안 돌리면 고정비는 다 깨지는 거니까 고정비 커버만 하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수주를 해서 했던 거가 다 출항이 끝내주고 납품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고가 수주나 중가 수주를 받은 것들이 나와야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서 수주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주 산업.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던 우리 그 개인 고수 정채진 프로가 뭐라 했냐면 자기는 수주 산업은 잘 안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부지런해됩니다. 이게 수주가 뭐 스팟으로 이렇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과거 수주도 하면서 이게 얼마의 기간 동안 나눠서 매출로 인식될 것인가 이거를 엑셀로 다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거하고 비례해서 주가도 움직이기 때문에 네. 수주 팔로우 하는데 너무 바쁩니다. 손이 그렇죠. 너무 많이 가서 네. 네, 굉장히 힘들고요. 네. 그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주를 하면 이 기자재를 발주를 할 거고 네. 또 조선업의 수주만큼 또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년도 중후반부터는 이익이 많이 날 거냐 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금 받은 게 거의 다 상선 아닙니까? 컨테이너선 이런 거 네. 많이 받았잖아요. 벌크 컨테이너. 이게 마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마진이 아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선사들이 빨리 오케이 윗돈 오케이 20% 오케이 줄게 애플처럼 애플이 그 되게 마진 잘 쳐주잖아요. 그 물건 공급해 준 애들한테 그래 줄게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LNG 그 인도선, LNG 운반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드릴선 이라든가 뭐 이런 그 고부가 선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크루즈는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면 괜찮은데 이렇게 상선 이런 게 얼마나 마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턴은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빅베스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좀 말씀드리면 1위가 섬유의복이었는데요. FNF가 또 3% 올랐습니다. 좋다 좋아. 네, 어저께 테일러메이드 인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뭐 그 여파로 계속 올랐고요. MLB에 이어 또 이제 골프까지 잘합니다. 참 잘하네요 이 회사. 중국 사업을 잘한다면은 아마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MLB가 그것 때문에 오른 거야. 그리고 그렇죠. 중국 사업 지금 저기 면세점 가면 얘네 박스 막 쌓여 있다면서요. 그 사진을 누가 올렸더만. 그것도 한참 된 사진 아닌가요? 맞아요. 한 3개월 됐습니다. 2개월, 3개월. 그때보다도 많이 올랐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저는 이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때 접근했었죠. 안녕. 떠나보낸 종목들은 많네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네, 나중에 다시 보죠. 그리고 2위 업종 상승률은 유통이었습니다. 뭐 삼성물산이 3.8% 오르면서 좀 기여를 했고요. 신일전자도 3.4%, 롯데하이마트 2.8% 올랐는데 공통점이 있죠. 그래 선풍기 만드는 회사들이. 선풍기 만드는 회사고 판매하는 회사죠. 네, 오늘 저희 점심 먹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복날이라고 저희 참 그런 거 잘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기념한다고 복날 복집 갔죠? 삼계탕 먹으러 갔는데 네. 갑자기 밥 먹는 도중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와, 그 뜨거운 삼계탕 먹으면서 에어컨 꺼지고 불 꺼지니까 황당하더만. 네, 깜깜해가지고 휴대폰 이거 조명 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사우나 들어온 줄 알았어. 네. 네. 또 그 순간 또 이 원전 테마주 주가를 봤죠. 근데 그때는 안 오르다가 네. 나중에 오르더라고요. 네. 네. 전력소 쇼티지 문제죠. 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폭염이랑 그리고 또 요즘 재택근무 때문에 또 그 학생들은 재택 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안 키던 저기를 키잖아요. 오늘 진짜 덥긴 더웠어. 왜냐하면 저는 에어컨을 틀면 거의 안 틀어요. 잘 아시잖아요. 추위를 많이 타서 거의 안 틀고 틀어도 26도에 틀거든. 근데 오늘 24도 틀었는데 26도인 줄 알았어. 아침에 살짝 틀었다 끄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켜요. 저 태양광 설치한 사람입니다. 전기 아끼려고 그러는데. 근데 틀었는데 까먹었어. 틀어놓고 까먹었어. 그 정도로 지금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다. 오늘 뭐 제가 아침에 뉴스 보기로는 그 36도까지 오늘 올라간다 했거든요. 중부지방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덥긴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 차요. 옛날 저희 집 차 있거든요. 제가 약간 스포츠카처럼 봅니다. 험하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이렇게 와인딩 도로라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많아요. 네. 그런데 오르막도 많아요. 산이 많아서. 그런데 막 셀이 밟고 가거든요. 막 하면 기분이 좋아. 이 차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근데 차가 죽었어. 에어컨 고장 났어. 그래 진짜요? 더 죽었다. 어떻게 운행을 했길래 에어컨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항이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죽을 뻔했습니다. 네. 차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 바꾸신다고 또 막 모시는 거 아니죠? 기존차. 안 바꿔요. 안 바꾸세요? 없어진 차를 채우는 거죠. 없어진 차. 그렇군요. 이게 서울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서울은 세계에서 교통이 제일 잘 돼 있는 세상이 서울입니다. 네. 근데 서울에서 한 60-70km만 떨어져 나가잖아요. 밖으로 차가 없어요. 버스 하루에 2대 다니나?
뭐 이런 거죠. 필요하네요. 그럼요. 자전거 인당 하나씩 필요하겠네요, 차가. 거의 뭐 그렇죠. 걸어서 우리 4km는 그냥 가야 돼. 마트까지 1.5km야. 그렇군요. 그런. 근데 주말에는 좋습니다. 이 지금 가장 좋아요. 이 벼들이 춤을 춥니다. 바람을 불면. 그런 느낌 모르실 거예요. 거기서 교향악 들으면 기분 진짜 좋습니다. 요즘에 그런 콘텐츠 많이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 논과 밭을 배경으로 한. 지금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면 찍다가 땀에 눈물 막 이렇게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곧 합니다. 네. 책을 읽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이 에어컨 판매량 얘기하면서 갑자기 샜네요. 이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에어컨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그 전자랜드에서는 188% 급증했고요. 롯데 하이마트에서도 2배 가량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작년에 좀 많이 안 더웠던 것 같아요. 안 더워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는데 옛날엔 참았어요. 부채로 참았는데 에어컨이 일상화되니까 못 참으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창문형 에어컨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방방마다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아파트는 덥더라. 저희는 안 더워요. 밤중에는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딴소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할 거 많은데 빨리 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EU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을 했잖아요. 이 국내 철강사들의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전년도에서 한 3,400억 정도 1년에 발생한다라고 추산을 했는데요. 오늘 탄소 국경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 중에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23년부터 EU에 수출할 때는 탄소 배출량에 따른 관세를 부담하는데 대상 품목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5가지 품목인데요. 원칙적으로 비용 부담자는 EU에 있는 수입업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 비용을 전가를 하겠죠. 네, 품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철강이고요. 예상 비용이 추산한 게 연 3,400억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이제 정경련에서는 추산을 했었는데 상대 경쟁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EU한테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도 굉장히 많고 중국이 세상의 절반입니다. 철강의 절반이 중국 거예요. 네. 그 지금은 뭐 조강 가격 비교했을 때 한국이 당연히 비싸죠. 중국 가격보단. 중국 좀 제품이 좀 질이 떨어지더라도 싼 맛을 많이 쓰는데 싼 맛. 네. 근데 이 탄소 국경세가 부과된 이후에 가격을 추산을 해보면 오히려 중국이 더 이 배출 비용을 많이 쏟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오히려 싸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참고하면은 이 연 3,400억이라는 비용에 좀 희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철강주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32.8% 증가를 했고요. 작년 7월 달이면 코로나 위기가 상당 부분 해소되기 시작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해소는 많이 됐는데 그래도 상승세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죠. 상승세가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저 효과가 약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죠. 7월 달이면. 근데도 잘했다. 그럼 엄청 잘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내 EPS가 지금 얼마입니까? 170조가 넘었어요. 추정이. 계속 올라가네요. 180조를 향해 가고 있어요. 180조면 현재 주가가 지금 180조 우리 얼마입니까? 양시 합쳐서 2,700조구나. 400조 빼면 얼마죠? 2,300조네요. 코스피만 2,300조에 180조면 얼마입니까? 저는 계산이 안 되는군요. 그 정도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까? 네. 훌륭한 항상 실력이시네요. 그럼 비싸진 않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PER이 안 높아요. 지금 한국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보면은 석유 제품이 70% 늘었고요. 반도체가 34%. 반도체는 꽤 많이 늘었네요. 무선통신기기도 33.8%고요. 네. 승용차가 28% 늘었습니다. 반면에 수입액은 이제 365억 달러였는데 46%나 증가했습니다. 네. 예, 품목별로는 승용차가 177% 증가를 했습니다. 승용차 수입도 굉장히 많이 했네요. 뭐? 승용차를 수입을 한 거죠. 수입차가 많아진 거죠. 벤츠, BMW 뭐 이런 거, 네. 뭐 볼보 뭐 이런 거. 네. 7월달에 돈 많이 썼습니까? 벌어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그래요? 기사들도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외제차 산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먼저 사는 게 외제차 사더라. 근데 사실은 요즘 보니까 외제차하고 한국차가 별 차이 없는데. 근데 남자들은 이제 돈 벌면 차부터 사는 경향이 좀 있죠. 네. 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왜 사지? 좀 답답합니다. 그러게요. 나 같으면 투자한다. 아깝게.
그걸 왜? 네. 그리고 가스도 147% 수입이 늘었고요. 석유 제품 123%, 원유 83%, 반도체 30%. 뭐 에너지 가격 급등도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달 22일 동안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한 39억 달러 정도 늘었고요. 작년에는 4.7억 달러였거든요. 굉장히 무역 수지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가 늘어났다는 거는 뭐 원달러 환율 오늘 오른 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오늘뿐만 아니고 최근에 7월달 와서는 원화가 그렇죠. 약세가 된 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이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지금 한국산 되게 싸졌네? 한 3-4% 싸졌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금투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을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금리 올린다. 오늘 박정현 팀장님도 8월에 했습니다. 이거 금리 인상은 바로 박정현 부장님 모셔서 본부장인가 부장인가 모르겠네. 일단 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모셔가지고 또 저희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로 상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금리 인상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금융 불균형 해소라는 목적에도 부합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은행의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리 인상을 하면은 가계에서 대출 부담이 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80%에서 한 90% 정도의 대출이자 증가분은 소득 상위 60%가 감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 상위 20%의 몫은 대출이자 상승분의 한 44%를 상위 20%가 부담을 떠안는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부채가 더 많다.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이자 부담이 더 크다.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소득 상위층한테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금융 불균형 해소를 도움을 주는 이슈이기 금리 때문에 인상이 그렇죠. 예, 그래서 굳이 금리 인상을 미룰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가계 대출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거 한번 알아보죠. 우리 다음에 저기 우리 국내 개인들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 총자산이요? 총자산 GDP 대비는 아니고요. 총자산 대비 부채를 지금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1,700조인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절대치는 엄청나게 많았지. 당연히 많아지겠지. 2배, 3배 많아졌겠지 옛날보다. 근데 총자산 규모가 어떻게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총자산 대비 총부채를 봤을 때 그게 퍼센테이지로 줄으면 최근에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금 대비 무슨 비율? 신용 비율. 신용 비율이 신용이 역대 최고치 수준인데 예수금 대비 신용 비율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길지 않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자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